자, 반갑습니다. 저만 마스크 벗을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본 뜬 거 되게 많이 받았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추이가 아직 발표가 된 바가 없어서 예상하는 바대로 지금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그래서 저희가 둘 중에 하나, 제목이 9급 서비스 표준 지침이라고 쓴 교재 있죠. 그 교재를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중에서 교재용으로 하나 구매를 하셨으면 했던 게 소방학교에서 나온 레스큐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책마저도 절판됐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표준 지침이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는 내용이 2020년도 내용인데 지금 레스큐에 나온 책들이 2015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뀐 거 중심으로 시험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 모양새는 좀 안 따라줘도 표준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에서 레스큐에서 내용을 좀 끌어와서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부분 프린트가 됐을 겁니다. 그걸로 나갔고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거 심폐소생술 파트는요. 요 두 번째 그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요 책으로 나갈 겁니다. 요 책 또한 지금 이것을 반영해서 레스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2015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5년마다 개편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던 책들이 모든 표준 지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과거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안이 실렸다 손치더라도 그 법안들이 내용이 개정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몸이 좀 힘들더라도 책을 좀 들고 다니시는 양이 좀 많으실 거예요. 초반에는 그렇게 하다가 내년 시험 발표가 아마 가닥이 잡히는 것이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그래야지만 되는 거고 첫 해 시험이라 해서 무조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뀐 거 중심적으로 저도 같이 정보 수집을 해가면서 시험 공부를 할 텐데 내내 수업 진도를 나가는 파트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모의고사로. 그래서 주 단위로 해서 주 모의고사 나갈 거고 그렇게 나가면서 진도를 제가 처음에는 주 모의고사는 이 페이지 순서대로 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암기하고 봤던 내용을 순서대로만 알고 있다라고 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인데 격주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격주 모의고사는 2주에 한 번씩 보는데 아무래도 진도 나간 2주 동안의 내용을 좀 섞어서 낼 거예요. 그렇다 친다면 또 순서가 바뀌면 이 흐름을 또 한 번 적응하느냐고 좀 문제를 아는 것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용 같이 나갈 건데 중간중간에 모르는 바가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면 다행이겠지만 모르는 거면 같이 찾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저는 간호사 출신이고요. 병원에서 중환자실, 응급실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응급처치기법 또는 도구들이 사실상 요즘에는 좀 새롭게 많이 나온 게 있어서 저도 일일이 찾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바가 있으면 저한테 뭐 심전도나 뭐 이런 파트를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언제든지 주셔서 최대한 요 세 개의 책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내용 정리가 충분히 되셨으면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노트 정리를 해서 요약 정리도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마지막 주에 제가 수업이 끝나고든 아니면 수업 시작 전에 배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지침부터 진단을 나갈게요. 진도를. 그래서 한국 심폐소생술 요거는요. 한 중간 조금 내용을 사실상 표준 지침만으로도 7주를 했었어요. 6주. 그거를 지금 제 계산으로는 4주에 끝내는 걸로 하고 한국 심폐소생술을 2주 정도 다룰까 싶어요. 그리고 내과 응급, 특수 응급 각각의 전문 분야 있죠. 소아 응급 요 파트를 마지막 주에 요점 정리를 한번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 치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약물 기전과 생체의 기전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가 구급 업무로서 사실상 응급 파트,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일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구급 단계에서 쓰는 약물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약물을 알지 않아도 되고 검사치와 결과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업노멀한 게 뭔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증상이 발현됐었을 때는 이것이 유추된다. 그 유추된 진단으로 우리는 응급처치를 한다. 여기까지만 가면 될 거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들어가서 생리기전도 많이 깊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증상이 발현됐었을 때 초기 증상과 악화 증상이 뭔지 여기에다 중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내용 이제 그 목차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표준 지침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 모의고사, 격주 모의고사, 월 모의고사도 있어요. 그래서 한 2차례 정도 여러분들이 월 모의고사를 치를 겁니다. 자, 그 목차를 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틀을 이렇게 적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요거는 아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데 지금 보시면 1. 개요, 2. 구급대 운영지침, 3.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목차를 조금 달리 썼으면 좋겠어요. 3 써주시고 3 다음에 23번의 소아응급처치 표준지침이 있습니다. 거기가 3-2가 돼야 됩니다.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24번이 3-3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5 환경응급처치 요게 3-4가 되셔야 되고요. 26 3-5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가는 걸로 하고 이 그 표준 지침이 두꺼운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써야 되는 일지 중심으로 해서 또 레코딩 된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샘플이 있다 보니까 좀 두꺼워서 생각보다 오늘 나가야 되는 양이 이만큼이에요. 단원을 제가 이만큼을 잘랐는데 요만큼 단원 중에 안에는 양식이나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되신 거 보면은 구급대 법률 갖고 계시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요 3개도 순서대로 옆에다 펼쳐주세요. 사실상 교재 한 권으로 가면 요게 한 권으로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일단은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찾아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프린트 했습니다. 그럼 이 표준 지침이 뭔지 첫 페이지. 제가 카테고리를 그렇게 나눈 이유가 우리 임용법에 보시면 소방구급대원 임용 법안을 보시면 그게 다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서브 교재로 서브 제목으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빼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무래도 CPR 파트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현장 응급처치 중에서는 이게 내과 응급 파트예요. 그래서 내과 응급 파트 교재가 또 프린트가 됐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같이 양쪽에 놓고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소아 응급 같은 경우에는 성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파트고 손상 응급 처치는 우리가 현장에서 처치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어떤 기술적인 외과적인 기술이 필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 하나 뺀 거고 환경 특수 상황 요것들은 이제 법률 또는 제2의 그 책임자 경찰들과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목으로 하나 빠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술기 지침 파트에서 우리가 CPR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2020에서 다뤄질 거고 약물 지침은 몇 가지가 안 되니까 기본 기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수보 단계에서 119 상황실에 대해서 업무 내용. 그래서 크게 파트는 그렇게 나뉘어지니까 큰 그림을 먼저 일단 그려주세요. 자, 구급 서비스 표준 지침.
자, 3페이지 지침의 개요를 쭉 보시면 요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내용입니다. 자, 본 지침은 병원 전 응급 서비스 담당하는 119 구급 서비스에 대하여 지침을 정의하고 또 응급절차에서 지침, 이송, 병원 지침, 그리고 단계별대로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구급대 편성, 구급장비 운영 지침, 현장, 이송 중에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 지침, 구급활동 일지 기록 작성 지침, 그리고 술기하고 약물 지침, 요 내용을 달아주고, 4번 본 지침은 상황실 요원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나 본 지침은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구급 지도 의사에 의한 지침 활용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급 지도를 하는 지도 의사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넘어가서 지침 사용자 넘어가고요. 5페이지 사용 방법에 보시면 지금 이 교재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각각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환자 평가 처치 절차인 초기 환자 평가 처치 표준 지침에 따라 초기 평가 및 응급처치를 수행한 이후 각 상황별 표준 지침에 따른다 라고 하면서 표준 지침에 대한 내용이 쭉 달아주면서 뒤에 가로하고 F, 동글뱅이 2, 동글뱅이 1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F는 프리예요. 누구나 다 시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 2라고 쓴 것은 2급 응급구조사만이 할 수 있는 거고 1이라고 쓴 것은 1급 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에서 1급 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2번 2급 구조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로 해놓고 제한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재를 보는 방법이에요. 자, 응급의료 체계란 요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란 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과목으로 하나당 나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응급의료 체계를 이 안에서 푸는데 요약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란 응급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요거는 메모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한쪽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여백이 있는 곳에다가 응급의료 체계란 응급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불의 사건, 사고, 질병 등에서 우리가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크게 응급의료 시스템이란 응급의료 시스템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가 나옵니다. 병원 전 단계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병원 단계까지는 우리가 커버를 안 해도 되는데 병원 전 단계는 응급환자 이송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요거는 그 레스큐 책에 있어요. 그래서 교재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은 그냥 밑줄만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급차 등의 이송수단 그리고 장비 운영 그리고 의료지도 요 5가지 업무로 나뉘어집니다. 거기에 이송 단계에서는
기본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적용한다. 심폐소생술과 또 제세동기. 그리고 이송에는 항공 이송이 있고 지상 이송이 있고 해상 이송이 있다. 지상, 해상, 항공. 그리고 이제 병원 단계에서는 응급 환자가 응급센터를 도착해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는 단계로 정의가 됩니다. 병원 단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는 단계. 여기에는 뭐 인력, 시설, 장비 모든 것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병원 간의 이송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이 필요하고 지역별,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수준에 맞는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요거는 이제 의료법에도 의료법이란다. 응급의료에 관련한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종류가 세 가지. 작은 번호로 응급의료기관. 이렇게 노트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초반에 정의 파트라 해서 좀 개념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에는 중앙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는 전문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의료기관은 중앙, 권역, 응급의료지원센터. 그리고 응급의료센터로는 전문응급,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권역과 같이 업무 조정을 하는 센터다. 여기는 전문인력 교육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권역은 중증 응급 환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보는 곳이고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자원, 그러니까 응급의료 자원이 그 주민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그리고 전문 응급 의료센터는 뭐 소아 전문, 화상 전문 이런 전문들이 있죠.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질환, 사고에 관련돼 있는 응급의료, 뭐 독극물 중독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의 허가에 응급환자 진료를 보는 곳, 종합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예를 들면 그 국립의료원 같은 데 있죠. 그리고 권역의료센터가 그 상급병원. 크게 의료기관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볼게요. 의료지도라는 게 뭐냐면 그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출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 표준 지침에 없는 내용 또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의사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전화를 받아 상황에 따른 응급처치를 지시받든가, 예를 들어서 CPR 유보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유보해라라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 상황의 결과 환자가 큰 피해를 입는다거나 사망으로 간다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될 상황이 오면 응급구조사가 그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의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의료 지도랑 연결을 했었을 때 의사랑 통화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통화가 됐었을 때 상황 설명을 어떻게 하고 보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일지에 어떻게 써라 라는 내용입니다. 의료지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정한 권한, 책임을 부여받아서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이며 의사지도하에 이루어지는 병원 전 응급의료에 정의된다. 의료지도는 크게 지도의사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통신 등을 통해서 직접 환자의 병원 전 처치에 참여하는 직접 의료지도와 지침 개발, 적용, 교육, 훈련, 평가, 질 관리를 하는 간접 의료지도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 의료지도는 현장에서 통신을 통해 직접 지도를 받는 것으로 지도의사에 의한 직접 지시, 이에 대한 책임으로 가장 효과적인 의료 책임제를 제공할 수 있으나 통신의료지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자의 정보를 수집, 분석, 행동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의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간접의료지도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직접의료지도에 대해서만 알아두세요. 지도의사, 의료지도의사에 관련돼 있는 내용에 있어서 지도의사하고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상 과거에는 그 몇 문항이었죠? 시험이? 지금 요번에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지금 암암리의 이 세계에서 떠도는 얘기가 40문항을 얘기하고 있어요. 40문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었을 때 어느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올까? 아무래도 CPR 파트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각 질환별에서 현장 상황에 대한 처치가 나올 것 같고, 약물에서도 한두 문제 꼭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줘야 되는 약물의 기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드시 나올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이 의료지도하고 관련돼 있는 것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아 파트에서도 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암하고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시험의 추이는
대략의 정부에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강조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2020 시점에서는 정부 사업 시책으로 나온 것이 심장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법안이 추가 개정된 바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심장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 있는 걸 보면 심장 파트에서는 못해도 20%에서 25%? 그 정도 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저기 막 귀를 열어놓고 막 열심히 들으려고는 하는데 다들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가늠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리까리하게 내놓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 말을 바꾼다거나 유치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료 지도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권한과 책임 뭐 이런 걸 가로치게 해놓고 아주 쉬운 데서 굉장히 헷갈리게 한 5문제 정도 해서 당락을 결정시킬 수 있는, 어려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준비했다가 쉬운 문제들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떨구기 위함. 요번에 경찰 시험이 뽑히는 인원수가 확 줄었죠. 소방 파트도 몇 명 뽑을지, 근데 아마 축소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인력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떨궈야겠다, 소수를 뽑는다 싶으면 떨구는 시험일 경우에는요, 쉬운 데에서 나와요. 오히려 예상치도 못하게 가로치기해서 아리까리하게 권한과 책임인데 거기다가 뭐 의무와 결정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넣어서 이거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문제를 분명히 5문제 정도는 예상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 예상은 40문제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라 넓게 보면서 같이 요점 정리 한번 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2번 직접 의료 지도 요청 지침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의료 지도 요청을 한다. 언제 의료 지도를 요청하는지가 나온 거예요. 본 지침에서, 이 표준 지침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 처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 지도를 받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환자의 의학적인 상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중복적인 반응이 있을 때 있죠. 증상이 중복될 때. 그래서 이건 당뇨 질환 같기도 하고 이건 요붕증일 것 같기도 하고 증상이 비슷하다 싶으면 이게 뭔지에 따라서 응급처치 기법이 달라진다. 그러면 의료 지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 무조건 거부한다. 보호자가 거부한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병원 가세요. 라고 해서 내가 퇴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도 반강제적으로 병원에 이송시켰어야 되는데 이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사망했다. 라고 해서 보호자들이 소송 걸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당신네들이 거부했잖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는 서약서를 쓴다거나 충분한 설명을 했다거나 내가 설명한 걸 당신네들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것을 녹취했다거나 이런 증거자료를 남겨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거부했다 해서 퇴장하면 안 되고 이 상황입니다 라고 의료 지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야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생불능 환자에 대한 소생술 유보, CPR이 늦었습니다. 또는 익수 환자에서 늦게 환자를 발견해서 환자를 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CPR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서 발견자가 있다라고 친다면 이 사람이 이 증상이 나타난 지 얼마나 됐는지까지 해서 정보를 의료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의사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CPR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환자 이송만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환자 이송에다가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직접 의료 지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장. 응급조치가 불필요한 환자. 증상이 있었는데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심장 같은 경우에는 MI,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날 때만 응급이잖아요. 그러다가도 괜찮아지는 텀이 왔었을 때 우리가 도착했다. 그러면 딱 보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응급처치가 굳이 필요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의사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환자 이런 상태 아닙니까? 혹시 심전도상의 이런 리듬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치면 그 사람 곧 어레스트 옵니다.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뭐 인투베이션 하시고 등등등의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다가 발현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현장 도착했었을 때 응급조치가 불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지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자 이송 병원 선정에 대해서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시간을 오래 걸리게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데로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을 선정해야 될 때 의료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별 응급처치 지침에 대해서 정한 직접 의료지도 요청 기준에 해당되면 전화를 통해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요. 2급인 경우에는 1급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선을 넘어서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지도를 받아서 오더를 받았다라고 친다면 시행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상황에 대해서 직접 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잘 알아두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간접의료지도는 중요치 않죠. 직접 의료지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소속 지역과 연계된 지도의사에게 통신을 통해서 연결한 후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직접 의료지도를 요청한다. 의료지도 요청을 하는 구급대원의 소속, 기관, 자격, 성명을 먼저 밝혀줍니다. 그리고 목적을 밝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환자의 나이는 10살로 잘라서 10대 중반, 40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등등등. 환자와 코퍼레이션이 되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것까지 모든 정보가 습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싱코프를 일으켜서 환자가 실신을 한 상태에서 주변에 정보 수집을 할 사람이 없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략적인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나이, 성별, 구급대가 요청하게 된, 그러니까 구급대 환자가 요청하게 된 계기, 누가 연락했는지, 그 사람의 패스트 히스토리가 뭔지 등등등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식 상태, AVPU 의식 기준의 측정법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AVPU 기준 아세요? AVPU.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는 5단계 환자 멘탈 체크하죠. 얼러트, 드로지, 스투퍼, 또 뭐죠? 세미콤마, 콤마 5단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급대에서는 멘탈 검사를 AVPU 기준으로 잡습니다. A, 얼러트, 명료한 상태예요. 자기가 다 모든 증상이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상태입니다. V, 버발, 부르면 일어나는 정도. 막 이렇게 기면 상태로 막 빠지다가도 부르면 눈 번쩍 뜨면서 아, 아파요. 건들지 마세요. 이런 멘탈 정도 되는 거. 그리고 P는 painful. 통증을 줘야지만 니프를 또는 이렇게 가슴을 흉골을 눌렀을 때 통증을 줘야지만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을 얘기해요. 그리고 U, unresponsive, 시브, 반응이 전혀 없는 무반응 상태. 4단계로 나눠집니다. 뒤에 환자 평가 있어요. 환자 초기 평가.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A, B, C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Airway, Breathing, Circulation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 의식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등등등의 초기 평가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이 AVPU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환자가 어떤 증상이 발현됐었을 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V 이상인지 P 이상인지 P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고 해서 VP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요 4단계는 알아주세요. 어디요? 펀시, 브, UN. 요거 UN. 아, 예. 빠졌네요. 레스판시브.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이제 슬슬 이제 서로 지적해도 되는 거죠. 시험 못 보면 막 뭐라 하고 이런 관계 되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서로의 단점이 보일 때 제일 많이 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되도록이면 맨날 고정석에 앉지 마시고 좀 여기저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앉으세요.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이 꼭 오늘 첫날 그 자리를 맡으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으세요. 뭐 편하면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데 좀 부드럽게 재미지게 8주가 갔으면 좋겠어요. 농담을 못 던져.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너무 삭막해져요. 정서가 마르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환자의 활력 징후가 혈압이 어떻고 맥박이 어떻고 호흡수가 어떻고 지금 체온이 어떻고 O2 세츄레이션이 어떻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있는 게 이제 샘플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 갑니다. 지도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수행한 경우 처치 후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지도 의사에게 전달한다. 만약에 지도 의사의 지도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언제? 즉시 지도 의사에게 지도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지금 만약에 교통사고가 난 환자다 싶으면 환자의 모든 것을 체크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 운전석 쪽이 찌그러졌어요. 그럼 환자가 차 안에 아직 갇혀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상황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환자를 건드려 보고 서큘레이션이 있는지 보고 BP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러질 못하잖아요. 일단은 거기에서 끝내야 되는데 문제는 교통사고 환자들 같은 경우는 경추하고 요추하고 손상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구급대원이 마구 출동해서 아무렇게나 해서 환자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문을 뜯은 다음에 환자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일단은 교통사고 난 현장은 어때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환자를 빨리 꺼내는 것이 맞지만 꺼내면서 요추, 경추 또는 다른 기타 손상에 의해서 빼내질 못할 경우에는 그 위험한 현장을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구급대원들도 그 현장 옆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 상태 파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럴 때조차도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기름이 새고 있다. 뒤에 있는 차에서 불이 붙어 있는 상태다. 근처 접근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받아서 지금 혹시 그 구급대 그 응급차 말고 다른 차들도 지금 많이 출동했습니까? 현장에 도착했습니까? 절단기 있습니까? 절단하고 있습니까? 등등등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절단하고 있다면 옆에 가서 빨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주세요. 라든가 이런 지시사항을 다 받으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고 구급기록지에 직접 그것을 노트를 해 주셔야 돼요. 만에 하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되지 않았거나 환자 구조가 안 됐다라고 친다면 나중에 그것이 악화된 결과를 낳을 때 법적인 소송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시간 노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지도 의사의 오더는 이랬다라는 것까지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끔 가다가 그 의료지도 의사가 내내 전화만 받고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의사가 다른 환자를 현장에서 보고 있어서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의료 지도 요청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상황에 따라 연락을 다른 지도 의사가 있다면 1회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것도 헷갈리게 2회 연결 시도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법안도 그렇고 이런 표준 지침도 그렇고 숫자에 일단 집중해 주세요. 연락할 2차 지도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2차 지도 의사에 대한 1회 연결 시도 실패 시 두 가지 경우입니다. 2차 지도를 해줄 의사가 없거나 한 번 했는데 2차 지도 의사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럴 때는 구급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치는 법령상 업무 범위 내에서 의료 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 실패에 대한 것도 요청 시각과 그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 주십시오. 그것이 밑에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42조에 보시면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34조 경미한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에 규정을 한다. 자, 요게 프린트가 됐을란가요? 응급처치하고 관련돼 있는 법률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요약 정리가 안 됐으니까 표준 지침에다가 모든 걸 그냥 다 옮겨서 하나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응급처치하고 관련돼 있는 법안을 보시면 33조를 먼저 볼게요. 응? 아, 이건 시행규칙이구나. 33조. 지금 요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혹시 시행규칙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자, 법제처 어플 다운받으십시오. 핸드폰으로 법제처. 다운받는 중간에 저도 핸드폰을 갖고 올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거 어플 받으셨어요? 거기에 응급의료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열어보시면 33조로 가겠습니다. (33조의) 내용을 보시면 응급구조사의 업무 해서 법 4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별표 14를 눌러보세요. 안 열려요? 41조. 별표가 바로 안 열리는구나. 41조의 응급구조사의 업무. 지금 요거 뒤에 내용 정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응급구조사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뭐예요, 이거? 14조가 더 오히려 심플한데? 에? 박스가 지금 안 열리죠? 별표를 보셔야 되는데 요 뒤에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1급하고 2급하고 업무 범위가 뒷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잠깐 닫을게요. 자, 다음 페이지. 구급대 운영 지침. 앞에서는 지금 지도, 직접 의료 지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11페이지. 구급대 편성, 구급장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가 제일 재미없더라고요. 구급대 장비가 뭐뭐 들어가야 되는지를 다 일일이 알아야 되니까 뭐 암기해서까지는 아니어도 구급대 장비에 들어가는 필수 장비가 있고 응급구조차에 실어야 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 차이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침을 보시겠습니다.
119 구급대 편성, 운영을 위해서 매년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구급대 질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지도 의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구급대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119 구급대 운영을 위한 구급 장비, 의약품, 소모품 구매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급대 편성 법령 쭉 보시고 넘어갈게요. 보시면 구급 행정 담당자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징후나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구급활동 일지는 반드시 구급 지도 의사의 평가를 한다. 이 업무를 각각 나눠서 알아주세요. 섞어놓고 고르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급 행정 담당자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 소방서별 선임돼 있는 구급지도 의사에게 질평가를 의뢰해야 되고, 질평가는 구급행정 담당자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급활동 일지 등을 활용하게 되며 질평가 항목은 4가지. 환자평가 시행률, 응급처치 시행률, 심정지 환자 처치 적절성, 중증 환자 처치 적절성, 요게 질평가 QA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구급행정 담당자가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급지도 의사의 업무량에 따라서 질환별 평가 건수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심장정지 환자, 중증 외상 환자,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소생술, 유복, 중단 환자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요거는 구급지도 의사가 해야 되는 평가, 그리고 위에는 구급 행정 담당자가 해야 되는 평가. 그래서 위에 거 보면 시행률과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구급지도 의사가 하는 것은 대부분 무슨 환자로 얘기가 끝나요. 그러니까는 헷갈리는 게 심정지 환자 처치 적절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심정지 환자가 있죠. 이런 걸로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 처치 적절성, 밑에는 중증 외상 환자. 그러니까 심장하고 다 심장 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지도 의사의 평가 기준이죠. 구급대 편성을 보시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10조가 뭐냐면 119 구급차 운영이에요. 119 구급차 운영. 그리고 15조가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10조는 119 구급차 운영. 15조는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구급자의 운용자. 구급자의 운영자. 45조는 구급차 등의 기준. 그거는 46조인가? 운용 기준 46조가 운용차, 구급차의 기준이에요. 화살표로 돌리시면 되죠. 45조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다른 용도의 사용 금지 조항이고, 다른 용도의 사용 금지. (47조는) 구급차 등의 장비. 요건 이제 뒤에서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구급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 운영한다. 일반 구급대 및 고속도로 구급대, 시도 구급 활동 여건에 따른 오토바이 구급대 또는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급지도 의사는 변형 운영 방법을 알아야 된다. 구급대의 출동 구역은 구급구호법 시행령 10조. 이거는 편성 운영, 119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이에요. 시행령 119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시행령 10조는 119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시행규칙 8조는 구급대의 출동 구역. 의하되 출동구역이 애매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결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 요청을 한다. 직접 의료지도의 요 내용을 앞에다가 메모해 주세요. 각 소방서장의 구급대의 교대 근무 형식을 지정해서 운영한다. 구급대원이 안전센터 등 출동 대기, 출동 및 귀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출동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하냐는 얘기예요. 구급 차량, 장비, 통신 장비, 소모품, 의약품을 점검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환자의 응급처치 제공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비, 응급처치 술기 훈련을 실시한다. CPR 같은 경우에도 안 하다가 하면 이 힘의 조절이나 속도 조절 같은 걸 리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꾸준히 연습하는 거예요. 기타 구급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출동 지령을 받은 경우에는 본서 대기 중에 상황실로부터 출동 지령을 받는 본서에 기다리다가 대기를 출동할 때와 어딘가에 출동했다가 돌아오는 중에 다시 출동을 받았을 때 얘기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서 대기 중에 출동을 받을 때에는 구급 차량에 탑승하고 경광등을 켜고 통신장비 GPS를 개방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 그리고 무선 통신기 지령 단말기로 출발했음을 상황실에 알린다. 귀소 중에는 유무선 출동 지령을 받은 경우 환자 발생 위치를 확인한 후에 출동하면서 유무선으로 출발 확인을 상황실에 알린다. 구급 차량 출발 시 긴급 상황이 있음을 군중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구급 차량에 사이렌을 울리고 이동하되 안전 운전에 최우선을 다한다. 환자 발생 위치, 신고자 통화 등으로 환자 발생 내용을 확인하고 출동하면서 개인 감염 장비, 응급처치 장비를 준비한다. 대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사고이다라고 얘기하겠죠. 뭐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뭐 어디에서 낙상이 있는지 아니면 미끄러져서 넘어졌는지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지 등등을 했을 때 필요 도구들이 있겠죠. 그걸 미리 준비하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저도 까먹을까 봐 얘기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감염하고 관련되어 있는 감염병하고도 문제가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침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급, 2급, 3급 우리가 뭐죠? 국가 전염병이 바뀐 것도 아시죠?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세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국가 전염병 몇 가지로 아셨어요? 몇 가지로 나누죠? 5개. 5개 군으로 나눴죠. 군. 그죠? 까먹으셨어요? 1군부터 5군으로 나뉘어가지고 군이라는 것은 몰아넣기를 한 거거든요. 끼리끼리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뭐 1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하고 관련돼 있는 거, 뭐 5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것끼리 묶었는데
비슷한 것끼리 묶으니까 우리가 의료 전문가나 또는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 구급대원이나 반응해야 되는 방법이 일군 안에서도 급한 놈이 있고 안 급한 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행동 처치가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2020년도 1월 1일부로 바뀐 내용이 1급에서 4급으로 바뀝니다. 급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1급이 제일 급한 거겠죠. 1급 같은 경우에는 발견 즉시 신고예요. 신고고 환자는 무조건 음압격리. 해야 되는 군이 1급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엔 좀 낮으면서 뒤에 뭐 2구는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음압격리까지는 안 가도 기한격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군들을 뭐 1급 같은 경우에는 17종, 2급 같은 경우에는 뭐 20종, 그 다음에 뭐 26종, 27종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 이것도 좀 알아주셔야 돼요. 1급부터 4급이 있고 지정감염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5군으로 나누긴 하는데 군이 아니라 이제 급을 나누면서 이 1급을 2급을 처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 지침들이 있어요. 했을 때 1급부터 4급 다 외우실 필요 없겠죠. 하나는 뺍시다. 제일 많은 거 4급을 빼고 1급, 2급, 3급만 알면 그걸 뺀 나머지가 4급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데 감염병하고 관련돼 있는 법정 감염병하고 또 그 감염병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하고 관련된 것이 대략 3문제에서 5문제? 그 사이. 왜냐하면 메르스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사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또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나한테도 피해가 될 수 있고 최악에는 사망까지도 갈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겁니다.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노래 못하는데 노래하게 생겼어요. 1급, 2급, 3급 외우려면. 아니면 좋은 방법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각자 개발해 봅시다. 자, 출동 지령 3번 보시면 구급 차량 출발 시 긴급 상황이 있음을 군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게 한다. 4번 환자 발생 위치 신고자의 통화를 해가면서 응급처치 장비와 개인 감염 장비를 장착한다. 환자에게 의료 지도 중인 경우 3자 통화를 통해서 무전 내용을 잘 청취하면서 사고 발생 장소로 간다.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안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화학가스 노출이 됐다 싶으면 여러분들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갈 때에는 투입될 때에는 반드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개요를 확인하면서 환자 평가,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사고 상황 파악을 하고 전체 환자 상태를 평가한 후에 상황실에 정보를 주면서 추가적인 요원을 출동시켜달라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넘어가서 환자 상태가 위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서 이송할 병원과 환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통보합니다. 관리 통제실 같은 경우에는요, 일일이 현장에서 응급처치하는 사람이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야 될지 그걸 전화 거는 것도 손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지원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환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는 시설과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좀 연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중앙센터에서 연결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조차도 그런 센터 안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 구급대원이 출동하지 않아도 그 신고자로 하여금 응급처치 행위를 할 수 있게 차분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는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병원 알아보고 내 쪽에서는 응급처치 상황을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다 친다면 사실상 우리가 그 중앙 통신을 하시는 분들도 대화 능력이나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했을 때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도 있다라는 거. 자, 귀소 중인 경우에는
환자를 병원에 인계한 후 다음 출동을 대비하여 병원을 출발하기 전 구급 차량 내 구급 장비 소모품을 재정비한다. 감염성 질환자, 대량 출혈 환자 등을 이송할 때에는 소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감염관리실 등에서 차량, 장비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무전을 통해서 현장 출동을 할 수 없음을 상황실에 알려야 한다. 소독하는 과정에는 아직 소독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출동할 수가 없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소독이 완료되어서 다음 출동이 가능할 때는 무선통신, 기타 방법으로 상황실에 반드시 알린다. 항상 신속한 출동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귀소 중에는 관내 의료기관이나 행정구역의 지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구급 차량의 유류 보유 상태를 확인하고 주유를 해야 하고요. 구급대가 안전센터에 도착하면 구급활동 일지 등 기록을 한 후에 구급활동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결제를 시행한다. 갔다 와서도 일지 쓰라는 얘기입니다. 구급 요청 거절 또는 이송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구조구급법 제13조, 13조는 구조구급활동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20조, 13조는 구조구급활동이고 20조는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입니다. 20조는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이고 21조는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보호자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13조는 구조구급활동, 20조는 구조구급 요청 거절, 21조는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시행규칙 11조도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입니다. 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12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이거에 해당할 경우 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 상황별 지침을 참고한다.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제공 및 이송을 거부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법령에 대해서 명시를 시켜줘야 되고요. 상황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도의사에게 의료지도를 요청을 받는다. 이송 거절, 이송 거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상황별 표준 지침을 참고한다. 뒤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미이송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분 쉬었다가 45분부터 시작할게요. 제가 속도가 빠르진